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인간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가 이 교재에서 오늘 9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최고의 선수들을 따라해도 안 되는 이유라는 챕터입니다. 9장이. 자, 제목이 최고의 선수들을 따라해도 안 되는 이유가 제목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은 축구를 잘하는 호날두를 따라하거나 메시를 따라하거나 야구를 잘하고 싶으면 오타니의 폼을 따라하거나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제일 초반에 니콜라이 번스타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3단계를 거쳐서 움직인 솔루션을 만들어 간다. 이 니콜라이 번스타인은 이 책에서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죠. 이분은 소련에서 예전에 러시아 전에 소련의 신경생리학자였는데 운동 제어나 운동 학습 분야의 선구자 그리고 운동 역학의 선구자이죠. 그래서 대장장이 실험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움직임을 하는. 근데 이분이 이제 선수가 움직임을 익혀나가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뭔지를 일단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선수가 움직임을 익혀나가는 단계. 우리가 뭔가 움직임을 배울 때 첫 번째 단계는 신체의 일부 움직임의 자유도를 동결한다는 겁니다. 신체의 일부 움직임의 자유도를 동결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 스트로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포핸드라는 테니스의 동작을 만약에 친다라고 했을 때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드러운 스윙이 일어나겠지만 테니스를 처음 배우는 이제 청소년이나 아니면 초등부의 친구들이 또는 성인이라도 처음 배우면 이런 부드러운 스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 움직임의 자유도를 동결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팔꿈치를 다 편 다음에 어깨만으로 치게 한다든지, 네. 그래서 아니면 그 손목을 아예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손목이나 팔꿈치의 동결, 제한을 시키고 조금 더 휘두르는 거를 쉽게 해주는 그러한 동작들로 가르쳐 주면 1단계 가장 처음 접근하기 쉬운 움직임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이러한 움직임을 할 때 어떤 관절을 동결하는 컨셉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자, 배구의 점프 서브도 좋은 예시인데 언더핸드 서브만 하던 유소년 선수, 언더핸드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는 서브잖아요. 아주 쉬운 그 초등학생 때 하는 서브인데 그런 서브를 하다가 지금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멋진 공을 위로 던져서 점프를 해서 치는 이러한 점프 서브를 유소년이 처음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선수는 팔을 휘둘리면서 멋지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팔꿈치와 어깨와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힘들죠. 그래서 역시 자유도를 동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꿈치를 움직이지 말고 팔꿈치를 펴서 그냥 팔을 휘둘러서 공을 맞춰봐라. 이렇게 자유도를 동결하면 이 아이가 공을 맞추는 재미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을 맞춰서 네트를 넘기는 그러한 성공의 경험을 맛보면서 점프 서브를 조금씩 조금씩 익히게 도와주는 게 1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신체 일부 움직임의 자유도를 동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도를 동결하는 전략에는 세 가지의 한계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한계. 첫 번째는 운동 사슬이 깨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서브를 하는데 팔꿈치를 펴서 서브를 한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모션이 아니라 좀 부자연스러운 모션이죠. 그래서 팔꿈치를 다 펴서 배구공을 때릴 때는 뭔가 시원하게 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운동 사슬은 깨지고, 두 번째는 변화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구의 점프 서브를 할 때는 점프를 했을 때 공이 날아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팔꿈치를 움직여야지 그 공의 궤적에 따라서 내가 공을 잘 맞출 수가 있는데 팔꿈치를 피게 되면
공을 맞추는 궤적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져서 역시 변화에 취약한, 내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의 위치에 따라서 서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부상의 위험이 높다. 팔꿈치를 항상 펴서 해라 라는 조언을 듣기 때문에 이 동작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관절, 어깨 관절에 같은 부위의 힘이 누적되니까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1단계에서 자유도 동결 전략은 좋지만 어느 정도 동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서브로 따지면 점프해서 공을 맞춰서 네트를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이제는 자유도를 해방시키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2단계가 나오겠죠. 자, 2단계는 이제 동결된 자유도를 해방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도 해방시키는 것을 그 배구 서브를 예를 들다가 지금 테니스 서브가 나왔는데, 테니스의 서브도 사실 비슷한 전략을 쓰니까 라켓을 들었을 뿐이지 배구 서브든 아니면 테니스 서브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팔꿈치를 폈다면 이제는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구부렸다가 펴도 되는 자유도를 해방시켜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깨만으로 서브를 하다가 이제 팔꿈치를 움직여도 되고 손목을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서브를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와 손목을 연결해서 서브를 하면 되는데, 이 위의 사진처럼 어깨, 팔꿈치, 손목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팔꿈치의 각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그다음 손목의 각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의 칩샷을 예를 들면 이제 네이마르가 칩샷을 하고 있는데, 칩샷이라는 게 상당히 기술적인 동작이잖아요. 공이 오는 것을 강하게 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조절해서 이렇게 툭 차넣는 건데, 이게 쓰기 어려운 동작 테크닉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려면 어, 처음에는 어, 자유도를 그 동결을 시킨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동결된 자유도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설명을 하자면, 칩샷을 처음 시도하면서는 발목이랑 무릎을 동결하는 전략을 쓰다가 이 점점 가면서 여기 1이라는 게 그 발목과 무릎의 상관지수인데, 동결되는 것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제일 위에서는 발목이랑 무릎을 완전히 같이 쓰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을 하다 보면은 동결이 되었다가 1까지 되면은 완전히 발목이랑 무릎을 하나로 세팅시켜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고, 근데 다시 해방되는 단계로 가면은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할수록 발목과 무릎이 다시 분리되는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제일 못하는 제일 왼쪽에서 처음에는 칩샷을 못하니까 무릎을 다 펴서 발목이랑 무릎을 한 번에 써봐라 라는 동결 전략을 써서 프리징이 되는 이제 1이라는 지수가 올라가다 보면 요 정도 되면은 칩샷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더 연습시키면 이제부터는 해방을 시켜서 발목이랑 무릎을 부드럽게 써라 라고 하면은 점점점 이제 실력이 늘면서 발목과 무릎을 분리해서 쓰는, 그러니까 칩샷을 처음 배우는 선수의 자유도가 동결에서 해방으로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발목과 무릎이 독립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칩샷이 발목과 무릎이 따로따로 놀 줄 알아야 내가 발목으로 자연스럽게 공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단계는 동결된 자유도를 해방시키는 거였으면은 이제 3단계는 최적의 움직임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각 종목에 따라서 필요한 움직임 솔루션을 점점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잘하는 선수들은 배구의 점프 서브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정확한 스파이크 서브를 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투수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빠르게 던져서 원하는 구질에 원하는 궤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내축으로 던질지 외축으로 던질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정확히 공을 던지기 위한 어떠한 몸의 움직임 솔루션을 찾아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이 최적의 움직임 솔루션 찾기가 3단계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최적의 움직임 솔루션 찾기에서 기존의 처방 중심 코칭 방식과 자기 조직화 코칭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처방 중심 코칭 방식은 전통적인 우리가 가리키는 코치들이 하는 방식이고, 자기 조직화 코칭 모델은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모델이죠. 인간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가, 이 책에서는 자기 조직화 코칭 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처방 중심 코칭 방식의 예시를 보게 되면 여기 이 사진에서 베테랑 타자와 초보 타자의 눈의 움직임을 비교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과 그다음에 이제 왼쪽 사진이 차이가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초보 타자일수록 투수가 지금 투수가 공 던지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 것들이 눈에 초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를 본다는 거죠. 무작위로 공 던지는 위치와 상관없는 곳으로 무작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몸 주변으로 모여있고 무작위로 나타나는 그런 좋지 않은 초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잘 치는 타자 같은 경우는 이 투수가 던지는 팔 쪽으로 좀 모이는, 초점이 이쪽으로 가져가는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타자냐 아니면 잘하는 타자냐에 따라서 보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타자 같은 경우는 이 투수가 던질 때 초점이 움직이는 경로가 아주 일정한 패턴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어깨를 받다가 팔꿈치를 받다가 공을 놓는 릴리즈 포인트까지 바라보는 그 순간적으로 바뀌는 눈의 초점이 전문적인 타자한테는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처방 중심 코칭 방식은 이 실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는 타자들이 눈을 바라보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똑같이 훈련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수가 처음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질 때 처음에는 투수의 글러브 쪽을 보고, 그 다음에 투수의 팔꿈치 쪽을 보고, 그 다음에 손 쪽을 보고, 이렇게 보는 위치를 코칭을 해서 투수가 던질 때 너는 처음에는 글러브 받다가, 그 다음에 한 놓기 전에는 팔꿈치 받다가 완전히 놓을 때는 손을 봐라, 이런 식의 코칭 방식, 처방 중심의 코칭 방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말할 때, 잘하는 애처럼 저렇게 해봐, 안 돼? 이렇게 얘는 좀 당황하는 이러한 눈치가 보이죠. 자, 그러나 아래 연구에 따르면 처방 중심 코칭 방식처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이렇게 알려줬던 방식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결과는 3가지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베테랑 선수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의 시각이 따라가는 그 패턴을 그대로 적용해서 연습을 한 겁니다. 던질 때 팔꿈치 받다가 그 다음에 손을 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무조건 공만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그룹의 연습 후의 경기력에 그다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자료가.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베테랑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의 시각 인지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기존의 처방 중심 코칭 방식 예시 두 번째는
로봇 골프 스윙 기계입니다. 그래서 로보 골프 프로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잠깐 보니까 어떤 기계인지 좀 감이 오시죠? 로봇 기계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의 스윙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치가 명령을 내리는데 로봇 팔 같은 게 이 치는 사람을 잡아줘 가지고 이미 입력된 정보에 맞춰서 스윙을 알려주는 거죠, 로봇가. 그래서 치려고 할 때 팔의 위치라든지 클럽의 그 움직임, 스피드, 궤적 이런 게 로봇에 입력된 값으로 치려고 하는 사람의 몸을 움직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의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로봇 기계가 나를 움직여 주면 나도 그렇게 잘 치겠지 라는 가설로 디자인해 가지고 이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기계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골프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켰을 때 경기력을 봤을 때 전후의 비교가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오히려 경기력이 더 나빠진 케이스도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야구 선수의 예시나 로봇 골프 스윙 기계 예시를 통해서 뭔가 기존의 처방 중심 코칭 방식으로는 최적의 움직임 솔루션을 찾기가 안 된다는 거죠. 최적의 움직임 솔루션은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치가 야구 투수한테 던질 때 어디를 어떻게 봐라라고 말하고 그걸 본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기계가 내 몸을 움직여줘서 잘하는 골프 선수의 폼을 따라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자기 조직화 코칭 모델입니다. 자, 자기 조직화 코칭 모델의 관점은 이겁니다. 하나의 최적의 움직임 솔루션이 아니라 움직임 솔루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의 서두에서 나왔었는데 가장 좋은 하나의 폼은 없다는 겁니다. 다변화가 더 중요하고 내 몸을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적응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대장장이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동작마다 다 다른 동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콜라이 번스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탁월한 운동 기술은 단순히 동작이나 움직임 자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능력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마치 임기응변 같은 거죠. 움직임의 임기응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니콜라이 번스타인의 단어로는 운동 시너지, 모터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을 때리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점프를 해서 이 사람이 칠 때 내가 공을 위로 던졌을 때 사실 그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면 내가 치려고 할 때 원래는 이쪽으로 치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 눈의 상황도 바뀌고, 그래서 그 바뀐 상황에 대해서 잘 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치발리볼 같은 건 어떻습니까? 던졌을 때 외부 상황이니까 공에게 가해지는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공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공이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데, 공이 위에서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내 몸의 전략을 바꿔서 잘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좋은 선수라는 거는 다양한 상황에 반응해서 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관적이고 안정된 서브를 하지만 그 일관적이고 안정된 서브 안에서의 몸의 움직임은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내 몸의 변화를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바꿔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서브를 하는 것이 좋은 선수다. 이것이 신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운동 시너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운동 시너지의 예시가 이제 야구 타격의 운동 시너지 예시 실험이 있는데, 타자가 중심 이동을 할 때 지면에 앞발을 내디딜 때 힘을 측정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가로축은 타격을 할 때 이 가로축은 타격을 할 때 앞발이 지면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닿는 시간, 앞발이 지면에서 떨어졌다가 우리가 타격을 하려면 앞다리 들었다가 다시 지면에다가 놓잖아요. 그래서 가로축은 얼마나 빠르게 지면에다가 내려놨는지 늦게 내려놨는지 그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세로축 같은 경우는 이 세로축은 앞발이 지면에 닿고 나서 배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라고 합니다. 앞발이 지면에 닿고 나서 배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연구에서 의미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점들이 조금씩 흩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타자는 어떤 하나의 스윙을 똑같이 반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사진이 연습하기 전이고 밑에 사진이 연습한 후예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점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축과 세로축이 항상 바뀌는 거죠. 다리를 놓는, 앞발을 내딛는 속도랑 배트를 내리면 배트 스피드가 항상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는 항상 똑같은 스윙을 하는 건 아니다. 공이 나올 때 다양한 발의 속도와 다양한 배트 스피드를 낸다. 이게 점들이 조금씩 흩어져 있는 모습에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 시너지가 분명히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자, 만약에 타자가 앞발을 일찍 내딛으면은 스윙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고, 앞발을 내딛는 시간이 늦어지면 스윙을 일찍 해야 돼요. 그래서 앞발을 내딛는 타이밍에 맞춰서 배트 스피드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앞발의 움직임과 배트를 움직이는 움직임을 내가 나름대로 자기 조직화를 해서 변화되는 공에 적응을 해서 운동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스피드, 다양한 구질의 공을 내 앞발의 움직임과 배트 스피드로 조절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운동 시너지가 분명히 관찰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연습에 변동성을 추가하면 신체가 운동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분포도가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멀리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가끔 이상한 쪽에 찍혀져 있는 것도 많은데, 연습을 하니까 훨씬 분포도가 이 선에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에 변동성을 추가하면, 그러니까 다양한 공에 대해서 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신체가 그 다양한 구질과 다양한 속도의
공을 치기 위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운동 시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좋아진다. 라는 것을 이 실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최적의 움직임 솔루션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기 조직화 모델에서 최적의 움직임 솔루션을 찾는 것인지 감이 쪽 우리가 왔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치와 선수는 움직임 솔루션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변동성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좋은 변동성과 나쁜 변동성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좋은 변동성이 뭔지 나쁜 변동성이 뭔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정의를 내리자면 좋은 변동성이란 퍼포먼스가 안정적이고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면은 좋은 변동성이고, 나쁜 변동성은 쉽게 말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과제를 수행할 수 없으면 나쁜 변동성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왼쪽 사진은 이제 X축은 왼쪽 손이 누르는 힘이고, 그 다음에 Y축은 오른쪽 손이 누르는 힘입니다. 어떤 표면을 누르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면을 총 10N이라는 힘으로 눌렀을 때 가장 X축에서는 10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표면을 오른손으로 10N 누르고 왼손으로 0N 누르면 어쨌든 10을 누른 거잖아요. 근데 뭐 여기라고 한다면 이쪽은 오른손으로 5N 누른 거고 왼손으로도 5N 누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10이죠. 그러니까 이 선에 일치하죠. 여기에 점이 찍히면 이건 좋은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10N 누르고 왼손으로 0N 누르면 여기서도 또 10이죠. 총 합이 10이면은 좋은 움직임 솔루션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점이 애매하게 여기 찍혔다. 오른손으로는 6N 누르고 왼손으로는 1N 눌렀다. 그러면 이게 7N이잖아. 그럼 10N을 안 눌렀죠. 그러면 이 선에서 벗어났죠. 자, 이거는 나쁜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과제 수행 못했죠. 과제가 뭐였냐면은 10N의 힘으로 눌러라가 과제거든요. 그럼 변동성은 오른손으로 10 누르든지 왼손으로 10 누르든지 오른손 왼손으로 5 누르든지 해야 되는데 오른손은 6 누르고 왼손을 1 눌러서 7 누르면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변동성입니다. 자, 서빙하는 종업원의 예시입니다. 바쁘게 서빙을 하다 보면은 이 서빙하는 접시를 오른손으로도 들고 왼손으로 들다 보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걷다 보면은 손님이 있으면은 좀 비키면서 왼손을 좀 더 들어야 되고 몸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더 주문량이 많다 보면은 이 왼손에 더 무거운 접시를 올려서 들고 다른 손에는 잔을 들어서 옮길 때도 있죠. 이런 게 변동성이죠. 손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니까 변동성이 생겼죠. 근데 좋은 변동성은 그 서빙을 실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접시를 안 깨트리면 좋은 변동성이라고 부르고 접시를 떨어뜨리고 깨트리면 나쁜 변동성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변동성과 나쁜 변동성은 정의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아마 이해가 되죠? 여기랑 똑같은데 이 선에 위치하는 이 회색 지대 여기에 들어오면은 good variable, 그러니까 좋은 변동성이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영역이면은 나쁜 변동성 bad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자,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타격 연습을 해봤습니다. 가상현실, 그래서 뭐 고글 같은 걸 써서 타격 연습을 하는 거죠. 공이 날아오는 것을 이제 타자가 연습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가로축 X축 같은 경우는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고 눈에서 공이 떠나서 타자가 내가 그 공을 보고 뒷발로 체중을 이동시킬 때까지의 시간, 투수가 손에서 공이 떠났을 때 타자가
뒷발로 체중을 이동시킬 때까지의 시간이고, 세로축은 뒷발로의 체중 이동이 끝난 이후에 배트가 히팅존, 배트가 실제로 그 공을 맞추는 구간까지 도달한 시점까지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위에 측정한 X축의 시간과 Y축의 시간을 더하면은 결국에는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서 배트에 맞기까지의 시간과 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시속 136km 정도 되는 공, 136km의 공이 배트에 맞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0.479초라고 해요. 0.479초. 네, 136으로 날아올 때 배트에 맞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479초. 그러면은 가로축의 이 시간, 걸리는 시간과 가로축의 시간과 세로축의 시간을 더하면 0.479가 되면은 공을 맞춘 거예요, 결국에. 그럼 그때 변동성은 생기겠죠. 가로축이 짧아지고 세로축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가로축이 늘어나고 세로축이 짧아질 수도 있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죠. 가로축과 세로축이 변화가 있지만 어쨌든 이 회색 지대에 들어오면은 좋은 변동성이라는 거죠. 근데 스윙이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맞지 않으니까 이 나쁜 변동성에 찍히겠죠. 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검은 점이 연습 전이고 흰색 점이 연습 후입니다. 그래서 검은 점은 어때요? 이런 데 많죠. 그러니까 이 선에 많이 벗어나고 있고, 그런데 흰색 점은 6주간 연습을 하니까 상당수가 좋은 변동성 범위 안에 들어왔죠. 흰색 점이 상당히 많이 여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에 가까울수록 좋은 변동성이죠. 안으로 들어왔죠. 즉 6주간 다양한 구질과 다양한 속도에 대한 고글을 끼고 연습하는 이러한 변동성을 주는 훈련이 자기 조직화가 일어나면서 좋아지더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타자들이 연습을 할 때 기존 방식, 즉 같은 스윙을 반복하는 연습은 안 좋다는 거죠. 기존 방식이 뭐냐면 티베팅이죠. 그냥 공을 세워놓고 치는 방식. 그거는 타이밍 문제를 개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변동성을 재조직하는 방식, 변동성을 재조직한다는 말은 다양한 구질을 날리는 이 가상현실을 접목을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는, 네, 변동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움직임 솔루션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니콜라이 번스타인이 인간이 움직임을 배울 때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 솔루션이 있다 라고 했었고, 그 솔루션에 비추어서 코치가 해야 될 것은 선수의 기술 수준과 경험의 양에 맞춰서 움직임 솔루션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 점프 서브를 배우는 초보한테는 움직임 전략이 팔꿈치를 완전히 펴서 어깨를 휘두르는 것만으로 서브를 해 라는 이러한 움직임의 자유도 동결 전략을 써서 이 서브를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이게 자연스럽진 않아도 처음 시작하는 초보한테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좋은 움직임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코칭이 되는 거고,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선수가 되면서는 움직임을, 자유도를 동결을 해야 되는, 동결해서 이제 헤빙을 해야 되는 거죠.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팔꿈치도 구부러지고 손목도 쓰고 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래서 자기조직화 모델을 통해서 운동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항상 똑같은 구질의 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변동성을 늘리기 위한 연습을 잘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서브를 더 높게 던진다든지, 아니면 서브를 낮게 던진다든지, 아니면 서브를 던질 때 바람을 분다든지, 아니면 서브를 던질 때 앞에서 방해를 한다든지, 시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변동성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수가 이 경험이 확장되면서 움직임의 솔루션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가 되는 모델을 우리는 이 책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러한 운동 처방 코칭 영역이 아니라 자기 조직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코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최고의 선수들을 따라해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